청정 강원도의 농수 특산물 보다 믿고 살 수 없을까? 이제 강원도지사 인증 농수 특산물 마크를 확인하세요. 품질을 인증받은 농가에서 생산하고 믿을 수 있는 검사기관에서 깐깐한 품질 시험과 성분 검사까지. 강원도지사 인증 농수 특산물 마크. 강원도의 깨끗함과 믿음을 담았습니다. 먹을거리 고민 끝! 바로 이 마크만 확인하세요. 잠시 주춤한 듯 보였던 박근혜 마케팅에 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름이 특히 자주 호명되는 지역은 역시 대구 경북인데요. 진박 감별사로 불리는 최경환 후보는 대구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면 박근혜 정부가 절단난다는 말로 이 지역 유권자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마케팅의 정수라고도 할 수 있는 발언도 최 의원의 입에서 나왔는데요. 최경환 후보는 여러분이 바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텔레파시를 통해 박 대통령께 전달하겠다며 대통령과의 친분을 한껏 과시했습니다. 아쉽게도 투표의 힘은 텔레파시로는 보내드리지 못합니다. 와이파이 잘 켜시고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실 시사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김용민, 김성수 시사평론가들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오늘은 호남 지역 표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국민의당 김한길 의원이 오늘 20여일 만에 활동을 재개하면서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먼저 노지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속상한 일이 있으면 대구의 시장을 자주 간다고 하는데 저는 정치하는 동안에 속상한 일이 있으면 광주를 찾고는 있습니다. 제게는 정치하는 동안에 광주가 외할머니네 텐마를 맡은 것이 없습니다. 야권 연대 무산 이후 칩거를 이어왔던 김한길 국민의당 의원이 오늘 광주 지역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상임선대위원장직을 사퇴한 지 26일 만입니다. 유세 연설의 초점은 야권 교체. 김한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개파 패권주의 세력으로 규정하며 야권을 재편해야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파 패권주의에 갇힌 지금의 제1야당 가지고는 우리의 영혼인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야권의 큰 변화를 위해서 국민의당 후보들이 앞장서라 하는 뜻으로 지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서구 갑 지원 유세에 동참한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지역 정서에 호소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우리 당이 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의당이 광주와 호남을 대변하고 광주와 호남의 낙후를 해결하고 광주와 호남의 발전을 이끌 바로 우리의 당입니다. 우리 호남이 들러리를 서거나 우리 호남이 무시되는 정권교체 역시 안 됩니다.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에 대한 비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김한길 의원은 야권의 대권 주자가 호남에 오지 못한다며 호남의 반문재인 정서를 부추겼습니다. 도대체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 총선 기간 동안에 광주와 호남에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남이 지지하지 않는 야권의 대권 주자는 이제까지 있어본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봐야 정권 교체를 실현해낼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김한길 의원은 오후 일정의 대부분을 광주 광산 을에 출마한 권은희 후보의 지원 유세로 채웠습니다. 권 후보와 김 의원은 만나자마자 서로를 포옹하며 반가운 기색을 보였습니다. 권 후보 역시 호남을 대변할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고 더민주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곳 광주에서 독점 세력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을 보더라도 지역민들의 삶과
지역의 경제와 지역의 정치를 위한 어떠한 실천적인 행동도 하지 않고 독점 세력으로서의 안주만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야권 연대를 강조했던 김한길 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서면서 문재인 전 대표가 남은 선거 기간 동안 호남 지역을 방문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자, 같이 이제 보셨는데 우리 김용민 평론가님, 김한길 의원이죠. 아직까지는 김한길 의원이 광주를 방문했어요.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일단은 다음을 항상 생각하는 분이거든요. 김한길 대표는 2008년 총선 당시에 출마를 안 했습니다. 그때는 아예 정계 은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정계를 떠날 것이다. 하더니 뭐 나중엔 또 그 어디 아침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작가로서의 지난 날을 회고하는 뭐 그런 것들 좀 많이 보이던데, 진짜 정치 떠난 줄 알았는데 2012년 총선 때 다시 나타나더니, 그리고 당대표 선거에도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 총선 이후에.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아무래도 광진갑 자신의 지역구 당선되기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뭐 3파전 양상 아니었습니까? 새누리당, 또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자신이 속한 국민의당. 그런데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에 이어서 자기가 3위였고요. 굉장히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나섰다가 낙선돼 가지고 망신을 당하느니 그러면 이번에 그냥 쉬면서 다만 야권 통합을 위해서 백의종군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자신의 존재감은 전혀 이제 없게 되고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 거죠. 이런 와중에 그래도 국민의당 안에서 탈당은 안 했으니까 이렇게 광주 등 이른바 승산 있는 곳에서 막판에 이제 수저를 좀 얹어 넣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기여했다, 역할했다, 이런 것들을 좀 남기는 차원에서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일정 부분 본인이 국민의당에서 어떤 입지를 또는 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사실 그 의원은 아니겠지만 출마한 곳이 없으니까요. 뭐 나름대로 그 안에서, 국민의당 안에서 역할을 찾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미 그 안철수 대표하고는 이제 선을 그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국면까지 봤다고 봅니다. 그 총선 이후에는 틀림없이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친한과 반한, 이런 세력으로 또 나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 호남의 상당수 국민의당 의원들은 속내, 지향하는 바, 욕망이 안철수 대표와는 좀 달라요. 안철수 대표와 그 측근들의 시계는 지금 2017년 대선에 맞춰진 반면 이분들은 이제 자기 정치, 2016년 총선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안철수 대표로서는 당을 자신의 당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그래서 본인이 구심이 되려는, 그래서 나머지들이 이제 원심력을 당하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당을 재편하려 할 텐데, 근데 이제 또 그렇게 당할 사람들이 또 아니란 얘기죠. 이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서로의 이해와 지향하는 바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호남의 지금 의원들은 당장 더불어민주당과 합치기를 바랄 겁니다. 아니 지금 그 상태로 해가지고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뭐 집권 가능성 없죠. 아까도 방금 들으셨습니다만은 김한길 대표가 끊임없이 정권 교체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국민의당에서 뭐 제 아무리 이번에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다 한들 그게 과연 정권 교체의 그 대안 세력으로서는 턱없거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연합, 연대, 합당, 이런 것들을 이 호남 출신의 국민의당 의원들은 주도할 것이고요. 더불어민주당도 사실 세 불리기 차원에서 본다면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는데, 안철수 대표로서는 자신이 주도가 된, 자신이 합당 혹은 뭐 연대, 이것에 관련해서 이니셔티브를 주지 않는 이런 형태의 그 연합은, 합당은 이건 뭐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친한 반한 사이의 그 갈등이 심화될 것이고, 그러면 또 이제 친한 패권주의 얘기가 또 이제 국민의당 내부에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김성수 평론가님, 오늘 그 국민의당 장병환 후보가 발언한 내용 중에
광주에다가 삼성 미래차 산업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삼성이 그 말 듣고 나서 우린 그런 계획 없다 이렇게 발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토한 적이 없는 삼성과의 어떤 조율이나 아니면 검토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공약을 내세우는 것이 뭐 이렇게 좀 급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무슨 뭐 국민의당 장병환 후보가 한 말이 아니고요. 그럼 누가 했었죠?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와 양양재 그렇죠. 상무가 그랬어요? 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병환 후보는 비판을 했던 비판을 것이죠. 했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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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면 급해서 뭐 문제가 돼서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뭐 국민의당을 이기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전술적인 차원에서 예. 이런 공약을 내세웠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삼성 미래차 같은 경우는 뭐 일자리가 한 2만 개 정도 생기는 그리고 5년간 계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예. 먹거리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 미래차이기 때문에 그 차후에 스마트카라는 형태로 차세대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먹거리거든요. 그것을 광주에다 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었기 때문에 일견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이제 솔깃한 그런 느낌들이 있죠. 그런데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광주는 전라도 내에서, 그러니까 호남 지역 내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혜택들을 갖다 좀 그 갖고 있는 그런 데란 말이에요. 뭐 이미 뭐 아시아 문화전당 갖고도 엄청나게 그 보수 언론들에서 그냥 쪼아댔지만 일정한 영역으로 그 성장을 하고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곳이 이제 광주인데 오히려 전라도는 그 외에 수많은 낙후된 지역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뭔가 해결되지 않으면 특히 전북 지역은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고려되지 않은 광주 삼성 미래차 이런 공약이에요. 그거는 그야말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광주를 8석 전석을 다 뺏길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민주화의 심장인 광주에서 완패는 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위기감이 작용을 했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야권 전체에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 일단 삼성이란 그룹을 야권의 지지자들이 좋은 이미지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래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그런 미래차들을 그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가 그나마 그 수소전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삼성은 사실 거기에 대한 아무런 준비들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미래차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거기다 얼마나 어떻게 쓸지 모르지만 이게 가시화되어 있지 않은, 오히려 뭐 무슨 공항산업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구체성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민심이 움직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삼성이 저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정체성과 좀 어울리지 않는 공약들을 내놔요. 사실은 삼성 미래차 공약도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는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에게 가장 정체성에 어울리는 공약은 최저임금 10,000원을 갖다 어떻게 쟁취해내겠다, 이 로드맵을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깔겠다,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새누리당이 먼저 해요. 지금 강병균 선대위장이 나서서 그 얘기를 갖다 하게끔 하고, 그리고 그거는 그쪽에서는 또 명구스러우니까 슬그머니 이렇게 집어넣게 만들고, 왜 그걸 또 슬그머니 퇴로를 빠지게 만드나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정말 선거 안에서 전략가가 있다면 그거를 딱 잡아갖고, 그럼 당장 우리 만나가지고 선거 바쁘지만 당장 만나서 우리 이거 지키자고 우리 MOU라도 작성하자, 이렇게 나오면서 그걸 끄집어내야 그래야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아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지. 사실은 지금 공약을 가지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끼처럼 던지기만 하고 있지. 이런 것들이 선거를 축제로 못 만들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건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뭐 그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가장 진지하게 끊임없이 공약을 얘기하고 있는 건 녹색당이라든지 노동당이라든지 민중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이죠. 뒤에 사실은 그 공약, 삼성전자 관련한 공약을 보면은 그게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죠. 하지만 김종인 대표의 정체성과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가? 뭐 이런 착각이 들게 되는 그런 개발 공약, 뭐 뭐를 유치하겠다, 뭘 세우겠다 이런 건데
사실은 뭐 비단 공약만이었습니까? 뭐 공천 그리고 지난번 필리버스터 국면까지 전 과정들이 하나같이 이거는 전통적 야당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글쎄요 그 실험들이 이번에 중도화를 이제 테마로 한 그런 실험인데 먹히면 모르겠지만 먹히지 않는다면은 아주 뭐 김종인 대표의 리더십은 또 뿌리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몇몇 여론조사를 보면서 그 중도화의 어떤 혜택들을 더불어민주가 받느냐 이걸 좀 냉정하게 살펴보면은 수치로 나온 게 없습니다. 물론 일정 정도 그 김종인 대표를 모셔올 때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했던 건 사실이지만 네. 이거는 정말 위기감을 느낀 집토끼들이 결집을 해서 당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야말로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당원과 지지자들이 모였던 그래서 올려놓은 지지율이라고 봐요. 네. 그 이후에는 오히려 지지율이 빠졌습니다. 김종인 대표의 정체성 논란과 이런 것들이 가면서 5% 이상 지지율이 빠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럼 중도화 전략들을 계속 썼으면 어떤 그 표의 움직임들이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표의 움직임들을 보면 지금 현재 유의미한 움직임들은 오히려 국민의당에게 보이고 있단 말이죠. 지금 국민의당은 이번에 RN서치에서 나온 그런 조사까지 하면 17%까지 올라가 있는 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조사가 어디 걸 빼먹었느냐? 새누리당 걸 빼먹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이중대라고 뭐 욕을 하든 어쨌든 간에 실제로 지금 현재 새누리당의 표를 중도화 전략을 해서 가져간 것은 더불어민주가 아니라 국민의당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중도화 전략을 하면서 결국 얻은 이득이 뭔가 계산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집토끼들이 굉장히 염증을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표는 오히려 빠져갖고 정의당으로 갔어요. 물론 그것이 저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그런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그 대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총선 국면에서 제1야당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막 흔들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중도화 전략에 대한 중간 점검과 냉정한 비판들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란 말이에요. 어떤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기존에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돼 있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문재인 대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 김종인 대표를 포함해서 현장에서 총선에 뛰고 있는 호남에 있는 뭐 후보들 이런 사람들은 삼보 일배를 하면서까지 오는 걸 반대하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안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 문재인 대표가 전도 아닙니까? 왜 못 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예. 아니 뭐 요청이 없는데 뭐 굳이 갈 필요가 있겠나 싶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렇게 이게 화두가 되는 상황이라면은 문재인 대표로서도 전 대표로서도 안 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갈 거라고 전 보고요. 정준호 후보죠. 네, 뭐 그렇죠. 광주 북갑의 네. 그 38살쯤 된 그 변호사인 후보인데 강기정 의원 낙천시키고 그 자리에 그 정준호 씨를 그 공천 줬단 말이죠. 준 사람이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이고 그 사람이 깜짝 놀랄 후보다 이렇게 극찬을 했고 정장선 총선기획단장은 청년 DJ다 이런 표현을 쓰기까지 했는데 아마 지지자분들이 상당히 놀라셨을 겁니다. 놀란 건 맞네요. 예, 놀랄 만한 후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당내에 전 대표기도 하고 말이죠. 또 어찌 보면은 자기가 상대하고 있는 적에게 있어서 맞수가 되는 장수인데 그 장수 보고 대선 나오지 말라. 이건 뭐 아주 중대한 해당 행위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지금 야권의 1위 후보입니다. 야권의 1위 후보를 야권뿐만 아니라 여야 통틀어 1위예요. 예. 그런데 그런 대권 후보를 나오지 말라고 내가 지금 여기서 국회의원을 하기에는 당신이 방해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모습이 도대체 가능한 일인지. 김종인 대표 말대로 정치를 잘못 배웠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하여튼 뭐 정준호라는 뭐 그게 그다지 썩 존재감이 있지도 않은 그런 후보를 언급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지금 지지자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꾹꾹 눌러놓고 있습니다. 뭐 김종인 비판 안 하고요. 홍창선 거론도 안 하고요. 하여간 총선 때까지 보자 지금 이러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근데 뭐 정준호 공천이라든지 뭐 그리고
그 공천을 잘못해가지고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 후보로 가가지고 원내 교섭단체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국고보조금을 반분을 했다든지 그리고 전에 필리버스터 국면에서 중도에 명분 없이 중단했던 것들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사후 정산이 아주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는 아마 추후에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국면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지금 지지자들은 적전 분열은 안 된다. 지금 이러고 참고 있는 거지. 지금 뭐 잘하고 있다. 뭐 훌륭하게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이번 총선 결과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예컨대 127석 이상을 차지한다면 127석이라면 19대 총선의 그렇죠. 이제 얻은 의석 아닙니까? 그 이상을 얻는다면은 김종인 대표의 체제 또 총선 전략은 호평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이하 뭐 아까 우리 들어오기 전에 김성수 평론가께서는 100석 미치 아니겠는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측하시던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이제 물러나야죠. 물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19대 김용민, 20대 김용민이 아니겠는가.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게 그게 됩니다. 재밌는 거는 오늘 그 기자회견가 어디서 토론에 나가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107석 안 되면 나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7석만 돼도 본인은 버티겠다는 거잖아요. 107석만 돼도 아니 성공이라고. 127석 얻었을 때 총선이 거의 참패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27석에서 20석이 빠졌는데 그건 잘한 것이다? 우리나라 산수가 바뀌었습니까? 사실은 그 분당에 가까운 그런 사태들이 벌어진 상태에서 107석이 김종인 대표가 들어갈 때의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그것을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상황을 만들었을 때 많은 지지자들과 또 특히나 야권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야권들이 더 그야말로 큰 그림으로 함께 해서 과반수를 무너뜨리고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면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107석에 놓고 나는 요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애초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때의 그 모습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런 모습이죠. 안 물러나가겠다는 지금 것입니까? 사실은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자칫 잘못하면 정말 107석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고 봅니다. 지금 무소속의 바람이 상당히 무섭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크로스 보팅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꼭 될 만한 사람을 갖다 찍어주지만 그래도 정당 투표는 다른데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정당 투표를 더불어민주당이 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유의미한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리얼미터가 조사한 그런 여론조사를 보면은 새누리당 지지도가 37%가 나왔어요. 그런데 정당으로 새누리당 찍을 것인가? 33%가 안 나와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지지도가 27%가 나왔는데 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찍을 것이냐? 25% 밑으로 빠진다는 거죠. 그 표들을 다 어디로 가져가느냐? 국민의당 이하 군소 정당들이 다 나눠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아마도 무소속과 군소 정당들의 조심스러운 그런 어떤 원내 진입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헤매고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면 그야말로 아까 우리 김용민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야 진짜 이거 적전 분열 때문에 사표는 방지해야지 그러면서 눈물을 머금고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두 개의 투표를 다 몰아줄 수도 있는 현상들이 생겨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 다른 결과들도 보이겠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에 나와 있는 지표들만 놓고 본다면 사실은 굉장히 희한한 그런 분포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20대 총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좀 연장해서 비슷한, 그러니까 연관된 질문을 하자면 호남에서 국민의당의 지지가 올라가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가 빠지는 그 이유를 김종인 대표를 포함한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반문재인 정서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을 실패해서 특히 비례대표 공천 또 비례대표만 호남에 특히 광주에
전혀 뭐 인지도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내려보내면서 그 공천 실패가 결국은 지지도가 빠지는 원인이었다. 이런 논란이 있어요. 김용민 평론가는 어느 쪽에 힘을 실습니까? 문재인이 이유인 것은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반문재인 정서가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비례대표 공천이 뭐 어그러졌다느니 뭐 무슨 뭐 근데 저는 그거는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뭐 전망까지 다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문재인 대표는 물론이고 안철수 현 대표도 조련을 당했습니다.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지방선거부터 시작해서 각종 선거에서 한마디로 지도자로 키워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 시민의 이 높은 민주 시민의식은 뭐 그 안철수, 문재인 둘 다 인정한 바 아닙니까? 이분들이 봤을 때는 보다 중요한 가치,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느냐 이 관점에서 이제 보고 있다고 봐요.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려운 길은 항상 돌아갔던 측면이 있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히고 뭔가 대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번 국면에서도 보면은 김종인 씨를 데리고 와서 대표시키고 본인은 이제 후방에 빠져 있는 형국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문재인이 오느냐 마느냐 이거 놓고 막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모습조차도 지금 광주 시민들에게 굉장히 혐오에 가깝게 비춰진다고 봅니다. 아니 왜 전두환도 아닌데 왜 못 옵니까? 저번에 내려갈 때는 또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내려갔었죠. 네, 무슨 그게 굉장히 불편하게 보였던 거죠. 돌 맞으면 어떻고 거기서 욕 먹으면 어떻고. 그렇죠. 아니 이게 직접 만나야죠. 정면으로 응대를 하고 대응하고 그래야죠. 아니 왜 그걸 피하냐 이거예요. 항상 문재인 대표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라든지 노무현 대통령처럼 어떤 벽이 있을 때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뚫고 나가면서 결국 대통령이 되는 그런 전 과정을 드라마로 스토리텔링화했단 말이죠. 문재인 대표는 항상 이게 보면은 자기 원칙에 갇혀서 정치의 묘수를 보여주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문재인을 버리고 안철수를 택하는 것 같지만 안철수 대표도 지난번 6.4 지방선거 국면에서 광주에서 엄청난 원성을 들었고 그렇죠.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 점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을 키우기 위해서 안철수를 이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문재인 대표가 막판이라도 광주에 찾아와서 뭐 욕을 먹고 뭐 무슨 굉장히 모진 그런 수모를 당하더라도 정면으로 부딪히고 그렇게 해서 지역구를 돈다면은 아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정체되어 있는 국면은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심지어 결과마저도 국민의당이 지금 상승세긴 하지만은 뒤집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실예가 6.4 지방선거의 광주광역시장 선거 때 그때 무소속의 강운태 당시 시장이 윤장현 현 시장과 맞부딪혔습니다. 윤장현 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고 안철수 대표 측근으로 통하는 인물 아닙니까? 뭐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으로 갈라져 나올 때 따라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때 윤장현 후보가 상당히 열세였고요. 많은 조사에서 결국에는 낙선하지 않겠는가, 강운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윤장현 후보가 아주 낙승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종합적 판단을 했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무소속을 당선시킨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전국 선거에서 제1야당이 굉장히 곤경에 처할 수도 있겠다라고 광주 시민들이 봤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은 사실 광주의 정치, 호남의 정치 이런 것들을 바라지 않거든요. 민주 세력이 집권하고 그렇게 해서 바르고 반듯한 나라를 만들어주길 바라는 그런 민의로 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막판에 문재인 대표가 어디 숨지 않고 정면으로 당당하게 대응하고 호남에 손을 내밀고 뭐 욕을 먹는다면 먹는 대로 그렇게 부딪히면서 대응하게 된다면은 저는 아마 총선 결과는 국민의당의 기대와는 좀 많이 다른 더불어민주당이 도리어 뭐 상당히 선전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현상이 종편, TV조선이나 채널A를 포함한 종편들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비판하면서 국민의당을 띄워요, 자꾸.
좀 공경스럽지 않을까요? 이걸 그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예. 종편이 자기를 띄운다는 의미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거는 뭐 말씀하신 대로 네. 뭐 안철수를 통해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한다면 국민의당을 통해서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네. 그런데 어떤 형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건 간에 실제로 지금 현재 놓여 있는 국면들 속에서 이런 선택들이 나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문재인 대표를 갖다 비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나 반호남 정서라고 문재인 대표가 반호남 정서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남 패권주의다 이러면서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부분 왜곡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여러 가지 판 속에서 반드시 그때 선택해야 될 것이 이 호남의 어떤 이해가 아니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바로 영남 패권주의에서부터 나온 결과냐?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오히려 전체 그림들 속에서는 돌들을 갖다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선택일 수도 있는데 그 몇 가지를 갖다 뽑아서 이게 영남 패권주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반대는 역시 또 반대의 입장에서 뭐 호남의 지역 당파성이다 이게 호남 자민련이다 이러면서 서로 욕을 하고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TV조선이 이렇게 국민의당을 갖다 들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얘는 새누리랑 이중대야. 네. 얘를 통해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외연이 확대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차단을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럼 더불어민주당을 TV조선 쪽에서 띄워줬다. 그럼 어떻게 얘기하실 겁니까? TV조선이 정신 차렸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을 통해서 더 진보적인 어떤 세력을 죽이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은 어떤 얘기를 할 겁니까? 대표적인 게 통진당 같은 경우였어요. 통진당이 해산됐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찬양했죠. TV조선이. 그래서 지금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잘못된 어떤 공격들을 자제하고 실제로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선택들과 대안들이 필요한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호남의 정서를 좀 보강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뭐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만 조련할 때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뭐 가령 안철수를 통해서 문재인을 어떻게 보면 키운다? 혹은 반대로 문재인을 통해서 안철수를 키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누구한테 마음이 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만 이들이 아직 확실하게 대권을 교체할 만한 인물로서 잘하지 못했다는 평가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있었던 자기의 어떤 기득권들을 붙잡고 그래서 호남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던 세력들 그리고 또 사실은 국민의당에도 그런 세력들이 있겠죠. 그런 세력들을 공히 지금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당이 얼마나 참혹한 상태까지 떨어졌었습니까? 광주를 자기네들 텃밭이라고 생각하고 무기라고 생각했을 때 광주 내에서 지지도가 11%까지 빠졌어요. 그랬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광주 시민들이 보여주고 또 호남의 어떤 전략적 투표를 하는 이분들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법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야권 전체의 승리를 꿈꾸는 사람들은 그 방법에서 흘러가고 있는 민심, 그 민심들은 사실은 수도권에 있는 기저의 민심이라든가 야권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마음과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런 마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면밀하게 크게 보면서 분석을 해야 될 필요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제 새누리당 얘기도 잠깐 해보겠는데 박 대통령이 해관보 정상회담 마치고 또 멕시코 방문하고 이렇게 귀국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박근혜 마케팅이나 소위 얘기하죠. 뭐 선거의 여왕이라도 얘기하고 그런 외교 활동도 하나의 선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 박근혜 마케팅이 이번 선거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돌아와서 이제 곧 발언을 한다? 저는 그 순간 또다시 박근혜 심판론이 대두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놀랍게도 말이죠. 지난 총선과 똑같이 대통령이 숨어버렸습니다. 19대 총선 기억하십니까? 이명박 심판론은 사라지고 김용민 심판론이 나왔어요. 뭐란 게 있다고 제가 심판을 당해야 되는지.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이 실종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오늘 이 친박, 이른바 진박들이 다시 박 대통령을 소환합니다. 네, 그렇죠. 뭐 무슨 표현 아까 뭐 잠깐 오프닝에서 얘기했었죠. 예, 오프닝에서 맞아요. 얘기하셨죠. 네, 네. 무슨 박근혜 정권 절단 난다 이런 네. 얘기했었죠. 이런 식의 표현을 써가는 걸 보면은 아 이제 전략이 없구나, 바닥이 났구나. 19대 총선 당시에는 MB를 어떻게 했었냐면은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이 공천 권한을 이제 최대한 행사하면서 이재호를 비롯한 당시 친이계들 싹 정리하려고 했었어요, 공천 그렇죠. 과정에서. 근데 결국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집권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는 친이계를 좀 끌어안고 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반발해서 김종인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비대위원직을 내놓고 선거 중에 예. 그만둬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는 진짜 이명박의 맞상대였던 박근혜가 들어서서 친이계가 완전히 소외된 가운데서 19대 총선을 치렀으니 뭐 이명박이 없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친박 정도가 아니라 진박들로 한 60% 공천을 준 거 아닙니까? 70% 정도 됩니다. 비례대표까지 합하면. 예.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런 구조 속에서 지금 총선을 치르겠다? 박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고, 이분의 중간 평가를 받아보겠다. 아주 대범한 이런 그 프레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새누리당이. 네. 자, 이런 와중에 지금 대구, 부산, 여기서 민심 위반이 예. 표면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수도권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수도권은 뭐 하루가 다르게 1, 2%씩 쫙쫙 빠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을 소환한다? 여기 이제 아부하는 이런 정당의 기질, 이런 그 공천자 다수의 그 DNA가 여기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그 순간에는 더 폭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이 힘을 얻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런 전략을 짤 만한 브레인들이 지금 새누리당 안에서 많이 바닥을 드러냈다고 좀 저는 볼 수 있을 것 조금 같습니다. 거기에 생각이 다른데요. 예. 지금 전략이 없는 건 사실인데 그럼 전략이 다 바닥났을 때 마지막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친박들은 자기네들이 살 수 있는 그야말로 장기적으로 자기네들이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권력 집단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솔직히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 친박들은 나라를 걱정한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고요. 예. 자기네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공천을 이렇게 무리하게 감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것이 어그러져서 총선에 패배한다고 해도 사실은 최경환 뭐 책임론이 안 나와요. 김무성 책임론이 나오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표는 당연히 김무성이었고 사퇴한다고 해도 도망간 거죠. 예.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양구를 심판하자고 하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은 책임을 조금 가볍게 받으면서 살아남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최소한 50석에서 60석 정도가 친박들로 아무리 그 망가진다고 해도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비례대표에서 벌써 몇 석을 얻겠습니까? 거기가 상위권은 거의 다 친박인데요. 그러면 나중에 여당이 정계가 개편되든 뭐가 되든 어떤 형태로 되든 박근혜라고 하는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남은 5, 60명대의 이 별동대들은 예전에 자민련보다 많은 숫자예요. 자민련이 최대 60석까지 그러니까요. 거기보다 많은 숫자예요. 그러면 어디서든지 캐스팅 보트를 치고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뿌리를 살려둘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노리고 있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박근혜라고 하는 그런 수명이 다하지 않게끔 하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꺼냈을 수 있는 배터리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 때문에 지금 박근혜를 소환하고 있는 거라고 보지, 그 소환 자체가 갖고 올 수 있는 수도권에서의 어떤 뭐 균열이라든가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을 사실은 야권에서 틀어지고 이 부분을 공략해 나가면서 확실하게 프레임과 대적 전선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을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김종인 대표가 하고 있는 게 이제 경제를 계속 얘기하지만 사실 경제는 어떤 면에서 지금은 이 대척 면이 생기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임으로서 가치를 잘 못하고 있는 면이라는 거죠. 경제심판론, 경제심판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냥 대놓고 박근혜 심판을 해버리는 것이 오히려 확실한
이런 선이 그어지는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집토끼들이 또 저쪽은 직결할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걸 못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안타까움이라고 봅니다. 경제심판론은 정말 그 무의미한 그런 예. 선거 전략이었다고 저도 보는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한번 상상해 보죠. IMF가 똑같이 다시 한번 발생했다. 예. 그럴 경우에 새누리당이 97년처럼 잘못했다. 뭐 사죄하면서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절대 물론 안 그렇죠. 97년에도 통렬한 사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발목 잡는 야당, 네. 무상 야당 심판론. 복지 네. 이런 걸로 인해서 국가 국간을 다 바닥나게 한 야당 탓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때는 개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심판 프레임 이런 거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얘기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더 나은 미래적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그에 반하는 그리고 이제 우리 유권자들 개개인이 겪고 있는 이런 불평등의 문제들, 비정규직이 20대 같은 경우 절반이 비정규직인 이런 상황, 그리고 수없이 그 많은 이런 부채들, 특히 그 개인의 부채, 국가 부채 이런 전반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이런 경제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 주입을 시켜 나가면서 만들 수 있는 여러 전략 가운데 하나인데 이거 하나를 꺼내서 이것만으로 이 선거 국면에서 대결 구도를 만들어내겠다? 굉장히 무리한 거죠. 경제 전문가들이 돼야 사실은 먹힐 수 있는 건데 국민들은 피부에 와닿는 것 이것에 보다 더 주안점을 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김종인 대표의 선거 전략은 먹히지도 않을 뿐더러 또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은 지금 저쪽은 김무성, 1번 당은 김무성, 3번 당은 안철수, 2번 당은 김종인입니다. 김종인 대표가 대권에 대한 꿈을 완전히 대권 주자로서 사실은 인식이 안 될 뿐더러 게다가 킹메이커 정도의 역할은 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것이 보편적 인식 아닙니까? 근데 그건 안 한다고 하셨으니까. 예, 그거 안 한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알아서 킹메이커가 아니라 스스로 이제 킹이 되려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설득력이 사실 없어요. 이런 그 전반적인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 지금 문재인은 나오지 않고 뭐 열심히 유세하러 다니지만은 같이 비중 있게 키워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떤 책임 선거 국면에서 본다면은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좀 아주 기형적인 구조에서 지금 이 선거 국면을 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뭐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제 오늘이 결국은 이제 투표힘의 출연은 마지막이 되셨는데 네. 그동안 감사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벌써 끝났습니다. 예, 왜냐하면 다음에 또 비례대표 인터뷰가 있어서 예. 오늘은 일찍 끝내셔야 돼서 벌써 가시게 돼서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후보자 토론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5일 오후 유일하게 토론회에 불참한 김을동 새누리당 후보가 지역구를 돌며 선거운동 중인 모습이 국민TV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취재진이 토론회에 나가지 않은 이유를 묻자 김 후보는 토론회가 정책 대결이 아닌 후보 간 비난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에 나와서 그 상대편 후보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상하게 비난만 하고 그러는 거 많이 봤을 겁니다. 제가 여당 한 사람이고 또 야당이 두 사람입니다. 거기에 집요하게 정책 대결이 아닌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아예 처음부터 토론회를 안 하려고 했고 또 김 후보가 토론회에 나가지 않은 것은 지난 19대 총선에 이어 벌써 두 번째. 지역구 주민들은 김 후보의 이런 행보에 불만을 표합니다. 그거는 아니죠. 다 토론을 해야 하잖아요. 토론하는 걸 이제 유권자들이 이제 듣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어떻다는 걸. 세 명이 나와서 토론을 해서 정식으로 국민 앞에 무엇을 좋고 무엇이 나쁘다 하고 상대방이 또 물어보면 대답도 잘하고 이래야지. 왜 자기만 빠져?
선관위가 주최하는 후보자 토론회에 불참하는 경우 후보자는 선관위에 불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TV 취재진이 송파구 선관위에 김 후보의 불참 사유를 문의하자 송파구 선관위는 사유를 공개하라는 규정이 없어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힐 수가 없고요. 지금 토론회 할 적에 기호 몇 번 새누리당 누구 해가지고 불참했습니다. 그렇게 멘트가 나가고 자막이 나갑니다. 거기에도 사유를 안 밝히게 돼 있어요. 김 후보자의 불참 사유가 이미 조선일보에 보도됐다고 되묻자 선관위 측은 그런 적이 없다면서 불참 사유를 밝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재차 거절했습니다. 선관위에 확인된 결과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더라고요. 글쎄요. 그거는 글쎄 우리가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자님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데서 몇 군데가 전화 왔었는데 똑같은 제가 다 답을 드립니다. 후보자가 우리한테 제출한 서류를 공개해달라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그런 의가지고 불공정한 행위는 우리가 할 수가 없죠. 김을동 후보가 불참한 후보자 토론회는 오늘 밤 방송됩니다. 유권자들은 김 후보의 공약도 불참 사유도 알 수 없는 토론회를 그저 지켜봐야만 합니다. 국민TV 뉴스 도혜민입니다. 전체 선거구 중 50개가 넘는 곳에서 후보자 간 리턴 매치가 벌어집니다. 그중에서 3번 이상 같은 후보자끼리 맞붙는 지역들을 보겠습니다. 무려 5번째 리턴 매치가 벌어진 지역 먼저 보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갑입니다. 새누리당 이성원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가 맞붙습니다. 현재는 우 후보의 지역구로 역대 전적은 2승 2패로 동률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오차범위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원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입니다. 새누리당 황영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조일현 후보의 대결입니다. 16대 총선에서는 두 후보 모두 낙선한 바 있고 현재는 황 후보의 지역구로 전적에서는 황 후보가 1승 앞섭니다. 네 번째 대결 지역입니다. 서울 관악구 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유기용 후보와 국민의당 김성식 후보의 격돌로 리턴매치 지역 중에서는 유일하게 야야 대결 구도입니다. 17대 총선에서는 유 후보가, 18대 총선에서는 김 후보가, 19대 총선에서는 다시 유 후보가 승리해 서로 뺏고 뺏기는 양상입니다. 전적에서 1승 앞서고 있는 유 후보의 현재 지역구입니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입니다. 새누리당 심재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정국 후보가 맞붙습니다. 현재는 심 후보의 지역구로 심 후보가 앞선 총선에서는 모두 승리했습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입니다. 새누리당 최현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오재세 후보가 격돌합니다. 현재는 오 후보의 지역구로 최 후보와의 역대 선거에서는 오 후보가 모두 승리했습니다. 대전 서구 갑입니다. 새누리당 이영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후보의 대결입니다. 박 후보가 전적에서는 모두 이겼습니다. 세 번째 리턴 매치가 이뤄지는 지역을 보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을입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불과 625표 차이가 난 새누리당 정두원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후보의 재대결입니다. 현재는 정 후보의 지역구로 역대 전적에서는 정 후보가 모두 승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갑입니다. 새누리당 구상찬 후보와 민주당 신기남 후보가 격돌합니다. 18대에서는 구 후보가, 19대에서는 신 후보가 이겨 각각 1승씩을 거뒀습니다. 이번에는 신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구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후보와의 양자 대결 양상입니다. 경기 고양시 갑입니다. 새누리당 손범규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대결입니다. 손 후보가 18대, 심 후보가 19대에 각각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손 후보와 심 후보의 표 차이는 전국에서 가장 적은 170표에 불과했습니다. 경기 고양시 정입니다. 새누리당 김영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후보가 맞붙습니다. 여성 후보 간 대결로 현재 김현미 후보의 지역구입니다. 서로 각각 1승씩을 거뒀습니다.
경기 시흥시 갑입니다. 새누리당 함진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백원우 후보의 대결입니다. 18대에서는 백 후보가, 19세에서는 함 후보가 각각 승리해 현재는 함 후보의 지역구입니다. 인천 서구 갑입니다. 새누리당 이학재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교웅 후보의 대결입니다. 18대와 19대 선거에서 모두 이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대전 서구 을입니다. 대전의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지역으로 새누리당 이재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후보가 격돌합니다. 18대 총선에서는 이 후보가 승리했고 현재는 박범계 후보의 지역구로 서로 1승씩을 주고받은 상태입니다. 부산 북구 강서구 갑입니다. 새누리당 박민식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의 대결입니다. 현재는 박 후보의 지역구로 전 후보와의 선거에서 모두 이겨 전적에서 앞서 있습니다. 리턴 매치가 이뤄지는 지역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지역 후보자들의 행보가 곧 그 후보자의 공약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바로 투표입니다. 박 대통령의 말을 빌립니다. 배신의 정치는 심판해야 합니다. 투표의 힘, 장부경입니다. 월요일부터 투표의 힘은 소수 정당 비례대표 후보들을 스튜디오에 모셔서 공약을 듣는 순서를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의당의 대표 공약이 무엇인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비례대표 1번 정의당 비례대표 1번 이정미 후보가 시간 여건상 스튜디오에 나올 수 없어서 김재 기자가 직접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정의당 비례대표 1번이시잖아요. 네. 되시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1번 되실 수 있었던 이유 좀 궁금합니다. 아무튼 우리 당은 다른 1당, 2당, 3당하고는 다르게 당원들이 직접 선출한 과정을 거쳤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정의당이 지난 진보 정치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2012년 10월 달에 저희가 이제 창당을 했는데 제가 이제 창당 멤버예요. 그리고 나서 지난 3년 반 동안 당이 굉장히 어려울 때, 힘들 때 이제 당을 좀 굉장히 묵묵히 잘 읽어왔다는 그런 평가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에는 이제 많은 비례대표의 정책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당의 정체성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원내 활동과 또 당이라고 하는 정당 활동과 이것들을 잘 융합시켜서 좀 당을 이끌어갈 사람, 이런 것에 대한 기대와 신뢰, 이런 것들이 당원들에게 좀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점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의당이라는 것은 상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본인이 그러면 어떻게 정의당을 상징할 수 있을까? 라는 건 이렇게 이미지라던가 단어라던가로 표현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진보 정당이 원래 이제 고유의 자기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럴 때 제가 그동안 이제 정의당 활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 여성을 대변하거나 장애인, 그리고 성소수자, 특히 요즘 이제 많은 관심이 되고 있는 그 동물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제를 계속적으로 제가 좀 이끌어왔고 그것을 대변하는 역할들을 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당원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진보정당 당원 역할 이런 것들을 이정미가 제대로 해낼 수 있지 않나 이런 믿음들이 있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비례대표 명단을 정의당이 딱 발표했을 때 노동계를 좀 대표하는 부분이 좀 적지 않냐라는 비판들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1차적인 정체성은 일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우리 당 강령에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례대표 명부를 놓고 보더라도 저도 처음에 이제 사회운동을 노동운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80년대부터 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또 노동조합을 만드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거나 그리고 노동자들의 정치 세력화를 도모하는 일을 이렇게 함께 하거나 이런 역할들을 해왔고 그 후에 한 10여 년 동안 이제 당직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앞에 이력이 좀 가려졌을 뿐이지 이제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비례대표 4번인 윤소아 후보도 전남 지역에서 오랫동안 노동운동을 하셨던 분이고 특히 비례대표 6번인 조성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조직돼 있는 노동자들 이외에도 조직돼 있지 못한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 청년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오셨어요. 또 청년 유니온이라고 하는 청년 노동조합 조직을 또 만들어 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평가는 조금 저희들한테 부당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공약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정의당이 이번 20대 총선에서 내놓은 공약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한 서너 개만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지만 사실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불평등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 정부가 이 경제 침체가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고 굉장히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져 있는 상황에서도 기존에 해왔던 경제법들을 계속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서 경제를 성장시켜야지 낙수 효과가 이제 벌어지지 않냐, 이제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계신데 사실 재벌 기업들 돈 잘 벌 때 사실 그 돈이 아래로 흐르는 걸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뭐 사내 유보금 800조가 벌써 금고에 이제 쟁겨져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일정하게 이제 소득이 보장이 되고 그래서 내수 시장이 돌아가고 이래야지 또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런 상황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극심한 불평등 상황에서는 이런 오랜 그 경기 불황을 이겨내기가 국민들이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내놓는 것은 2020년까지 그러니까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국민들의 지금 월 평균 그 임금이 한 23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적어도 한 300만 원 수준까지는 올려야 된다. 그런 이제 공약을 내걸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의 개별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일정하게 이제 그 시장 안에서의 임금 수준도 올리지만 복지임금, 사회임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 100만 원 정도는 각 그 가구당 좀 세이브할 수 있도록 복지 정책들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300만 원 평균 임금, 그다음에 복지임금 100만 원 이렇게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너무 일을 많이 합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에 비해서 소득은 또 너무 작죠. 그런데 뭐 제가 얼마 전에 보고 참 충격적인 그 통계 수치를 봤는데 OECD 나라들의 평균 노동 시간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1년으로 따지면 2달을 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가족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많이 어려워져 있고 특히 요즘은 다 맞벌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이 키우는 부모들 맨날 뭐 어린이집 아이 찾으러 가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이런 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5시 퇴근제를 도입을 해서 정말 진짜 저녁이 있는 삶, 가족 공동체가 함께 좀 저녁 식사 시간만큼은 함께 식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삶을 보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세 가지를 들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공약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300만 원 임금과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퇴근 시간을 당기는 문제는 기업들을 움직여야 되는 문제잖아요. 이거를 기업들한테 어떻게 강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임금 정책들에 대해서 좀 주도적으로 정치가 그것을 끌어가는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소득 격차 뭐 이런 얘기는 계속하지만 실제로 그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임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올해는 임금 인상률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계도하자, 기업들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자 이런 것을 만들어내고 기업들에게 그런 수준까지 올해는 임금 인상 수준을 6%나 7%나 이렇게 올리십시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강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들을 머리 맞대 보면 저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정책들이 있는데 임금 정책은 왜 없겠어요? 네. 그럼 아까 사회복지 서비스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회복지 임금을 100만 원 수준까지 올리겠다라고 하셨는데 현재는 사회복지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정확한 지금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나라가 전반적인 OECD 평균 그 복지 지출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20% 수준까지 지금 다 대부분의 OECD 나라들은 사회복지 지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0%대에 지금 아직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끌어올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정 마련책을 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세금 정책 자체가 굉장히 불평등하고 그래서 이제 공정과세
그리고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이런 것들이 일단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회복지세 문제는 저희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복지에 쓸 수 있는 그 예산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사회복지세를 도입을 해서 그것도 뭐 일정하게 그 차등적으로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회복지세를 도입해서 그것은 복지 지출에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뭐 웬만한 그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그런 정책들을 다 실현을 하고 있고 복지로 걷어들이는 세금 자체도 우리나라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수준까지 우리가 일단 도달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이제 원내에 들어가셨을 때 할 활동들이 좀 궁금한데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먼저 1호 법안을 발의하신다면 어떤 걸 발의하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예전부터 그 출마하면서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지나오면서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거의 국회 안에서 다뤄지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7대 국회만 하더라도 뭐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도 진행이 됐고 뭐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들도 법안이 이제 발의가 돼서 그 당시에 소수정당인 민주노동당이 그것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의원들이 그것에 찬성을 했고 그래서 저상버스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법안들이 발의조차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당 안에서도 이제 법안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잘 없다 보니까 정치권 안에서 이런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변되지 않다 보니까 사회 안에서 이제 혐오와 차별, 배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나게 심각해졌죠. 그래서 그것을 뭔가 좀 상징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역할을 제가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19대 국회에서 그 진선미 의원이 이 법안을 이제 준비하고 발의하려다가 이제 실패를 한 부분이 있는데 생활동반자법을 제가 좀 발의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전통적인 가족관계 사실 제도가 그것을 중심으로 다 그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미 1인 가족이 25% 그리고 2030년대 정도가 되면 35% 정도 수준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변화됐다는 것이죠. 근데 제도는 오히려 그것을 쫓아가고 있지 못한. 그러니까 1인 가구들이 혼자만 살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까운 뭐 친구들끼리 커플 관계를 맺고 가족을 형성을 하고 있다든가 혹은 요즘은 이제 다양한 어떤 섹슈얼리티의 어떤 이제 그 변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섹슈얼리티적인 어떤 그런 결합 이런 그 가족 관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런 사람들에게도 일정하게 뭐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제도적인 그 가족관계 안에서 보장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안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상징적으로 그런 법안들부터 시작을 해서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문제도 이제는 정치권 안에서 좀 제대로 좀 다뤄봅시다. 이런 주장을 해보고 싶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성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더 적어질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여성 의원으로서 뭐 여성 의원을 특정하기가 좀 좀 이것도 좀 웃긴 질문이긴 한데요. 여성 의원으로서 그 의원으로서 국회에서 하시고 싶은 활동을 또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사실 19대 국회 말미에 그것도 뭐 국가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이 그 민의가 국회에 너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을 좀 더 확대를 하라는 권유를 받았고 국회 안에서 이것이 다뤄졌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제 비례대표를 한 100석까지는 늘려서 지금의 어떤 불비례성을 보완을 하라는 논의가 진행이 됐는데 참 너무 기가 막히게도 개선을 하라고 시작됐던 논의가 개각이 된 거죠. 그나마 53석으로 있었던 비례대표가 47석으로 줄면서 사실 비례대표 안에서 50% 여성 할당이 이제 주어졌는데 그 비례대표 의석이 준 만큼 여성의 의회 진출이 또 줄어들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민의를 정확하게 수렴하는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특히나 여성들의 정치적 진출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구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확대를 해서 그 안에서 여성 의원들의 정치적 진출들을 더욱더 확대해가는 이런 방안들이 좀 모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국회에 많은 뭐 예전에는 3% 4% 수준이었던 여성 의원 비율이 그나마 지금 한 15%까지 된 것도 비례대표제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이고, 그런 제도 개선의 어떤 혜택을 받고 국회에 들어간 많은 여성 의원들이 지난 19대 국회에 이 문제에 굉장히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20대 국회에서는 뭐 의원수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또 현실적으로 그것이 지금의 선거제도 개혁이 가져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좀 개선하자라고 하는 것을 여성 의원들과 함께 협력해서 꼭 이루어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정의당 당번호 한 번만 강조해 주시고 이번 선거 모토 한 번만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의당 기호 4번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뭔가 굉장히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인 것 같아요. 억울하다고 느낄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실력이 좀 모자라서 이런다라는 것은 감수하거든요. 근데 출발선 자체가 너무 불공평하고 해도 안 되는 이런 억울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정말 이렇게 자존감을 잃게 되고 또 나라에 대한 어떤 믿음도 저버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당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진짜 대한민국에 정의를 좀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정의가 바로 서야 되고 또 민주적인 어떤 질서도 정의가 바로 서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나라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도 다시 가지게 되고 그렇게 돼야지 또 전반적으로 나라가 활력을 찾게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다시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의당의 이번 그 총선의 목표고요. 그래서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가 다 썩었다 외면하시지 말고 정의의 한 표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호 4번 정의당에게 투표를 해주십시오. 그런다면 아마 국회 안에 많은 일하는 사람들, 우리 청년들, 그리고 노후를 걱정하시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 이분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석 정도 확보하시면 정의가 바로 설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 저희들로서의 20석 원내교섭단체가 돼야 되죠. 사실 우리나라 원내교섭단체 문턱이 너무 높고, 그래서 원내교섭단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원내교섭단체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제도가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20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의 어떤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일단 두 자릿수 정당 지지율, 그리고 두 자릿수 의석수 확보, 여기까지를 저희들의 목표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의당은 이번 총선의 목표를 총선에만 국한해 두고 있지는 않아요. 2017년 정권교체까지를 내다보고 우리가 지금 총선을 뛰고 있는, 그것은 왜냐하면 국민들의 바람이고 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대 국민들한테 가장 독한 정부인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세월호로 인해서. 그때 고통받는 부모님들한테 단 한 번의 위로와 사과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책임자를 처벌해야 이런 일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는다, 이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가둔 그런 정부예요. 이렇게 독한 정부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정말 바꿔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계십니다. 저는 정말 그런 변화의 요구들을 실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야당이 바꿀만 하다라는 기대와 신뢰를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정권 교체를 이끌어야 될 제1야당은 역대 또 너무 가장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야당으로 될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투표장에 가지 않고 이렇게 정치를 외면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제1야당이 제대로 못해가지고 너무 답답한데 정치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의당으로 확고히 그 지지를 묶어주시면 정의당이 제1야당 정신 차리게 하면서 정권 교체를 끌고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목표는 당으로서는 원내교섭단체가 돼서 정당으로서의 자기 역할들을 좀 제대로 하고 싶은 이런 욕심이 없겠습니까마는 일단 좀 그 정치의
특히 제1야당에 실망하고 계신 분들을 정의당의 지지로 좀 모아내고 그 힘으로 제1야당을 좀 제대로 이렇게 정권 교체 하나의 이렇게 축으로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해보고 싶다. 꼭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언론에선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판세를 예측한 보도들이 대대적으로 쏟아질 겁니다. 오늘 이 결과를 공표, 보도할 수 있는 여론조사 실시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기 때문입니다. 투표의 힘은 지금까지 총선에서 실시되는 여론조사에 많은 한계점과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여론조사만으로는 이번 선거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야권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되어 야권에 불리하다지만 선거 결과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쏟아지는 여론조사만 보고 투표를 포기하는 유권자가 없으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에게 힘이 되는 선거부정 신고 어플리케이션 시민의 눈을 소개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부정선거 행위를 기록, 제보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법률가의 검토를 거쳐 언론에 보도되고 후속 조치가 이뤄집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깨끗한 선거를 만들고 주권을 지켜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국민TV와 시민의 날개가 함께합니다.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시민의 눈을 검색해 휴대폰에 설치하세요.